화성 연쇄살인 사건 범인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효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공소시효 15년이 지난 사건의 용의자가 피의자로 정식 입건될 수 있을까요? 이호영 변호사의 뉴스와 법에서 공소시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오늘 취임 후 처음으로 검사와의 대화 시간을 갖고 검찰제도 개혁 등에 관한 일선 검사와 직원들의 의견 청취에 나섰습니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앞으로 전국검찰청을 순차적으로 방문할 계획입니다. 반영구 문신, 타투 시술을 한 번이라도 받은 사람이 1,300만 명에 달하지만 여전히 형사처벌의 위험 속 문신사에 대한 부당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게 현실입니다.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손익곤 변호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자체에 음식점법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식당을 불법 운영해 10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업자들에 대해 법원이 검사 구형량보다 훨씬 높은 징역형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9월 20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반영구 문신, 타투를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1,300만 명에 달하는 시대. 저희 법률방송은 문신과 문신사들에 대한 규제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문신 합법화를 주장하는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서를 단독 입수해서 그 내용을 살펴본 바 있는데요. 오늘은 문신사들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대류가주의 손익곤 변호사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문신사 규제는 심각한 인간의 기본권 침해라는 게 손 변호사의 말입니다. 로투데이 인터뷰 장한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국회 앞 전국의 문신사 1,000여 명이 모여 문신 합법화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를 양성하는 세계 유일 대한민국! 집회를 마친 이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문신사 규제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의 헌법소원 청구 대리인 손익곤 변호사는 문신을 시술하면 처벌하는 법은 문신사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사람이 가진 자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자유거든요. 직업이란 게 자기의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면 보건범죄 단속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들의 문신 시술은 무면허 의료 행위인 겁니다. 한 번이라도 반영구 문신이나 타투 시술을 받은 사람들이 1,000만 명이 넘을 만큼 문신은 이미 양성화됐는데 문신사들은 여전히 가슴 졸이며 바늘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문신사라는 분들이 이 지금의 문신 시술 행위가 불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하고 위험한 지금 지위에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빨리 이런 부당한 현실이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반영구 문신이나 타투를 의료 행위로 본 1992년 대법원 판례는 3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문신사들을 옥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은 제정 당시 문신 시술까지 염두에 두고 입법한 것은 아니라는 게 손 변호사의 말입니다. 문신 시술 행위가 그러니까 사실 처음부터 의료법 위반의 그 수범자, 이 대상자는 그 흔히들 말하는 돌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팔이가 사무장 병원들 이런 분들을 겨냥한 건데 지금 이렇게 생계형으로 하시는 그 문신사 분들에 대해서는 손 변호사는 문신이 국민 건강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야지 시대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는 입법 조치 등이 없이 관행처럼 문신 시술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의료인만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이외에 다른 자격 제도를 두지 않는 것은 또 그런 문신사들에 대해서 의료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징역 2년 이상의 중한형을 가하는 법을 적용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번 헌법소원의 히든카드는 입법부작위 주장입니다. 입법부작위는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입법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법을 제정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문신 시술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법을 제정하지 않고 무작정 처벌만 하는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는 지적입니다. 다른 자격제도를 딸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의사가 무조건 돼야 돼 라는 이야기하면서 의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신행위를 하면 2년 이상의 징역을 과하게 하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제한을 넘는 침해에 해당한다. 해외에서는 어떨까? 문신 시술을 의사만 할 수 있도록 한 국가는 우리나라와 일본뿐. 그러나 일본도 최근엔 문신사에 대해 무죄 판결하는 추세입니다. 일본도 최근에 무죄 판결이 한번 났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고등법원에서 문신사에 대해서 이제 무죄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중국은 유교 문화의 본산인데 심지어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문신사법을 제정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다. 해외에선 아티스트, 국내에선 범법자. 2007년 낸 헌법소원에서 문신사 처벌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이 난 뒤 12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문신사들은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 지금 그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헌법재판소에서도 좋은 결정이 있지 않을까, 합당한 위헌 결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네, 오늘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와법에서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근데 이번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경우에도 그러면 공소시효가 없는 건가요? 네, 이제 그게 아닌 것이 문제인 거죠. 이게 2015년에 이제 일명 태완이법이라고 하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 같은 경우는 부칙에서 그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하는 법의 적용을 어디까지로 한정을 했냐면 이 법 시행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해서 15년의 그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법의 효력이 그 이전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그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현행법에 따르면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진범이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현재 이 경찰 수사가 의미가 있습니까? 국가기관이 특히 엄연히 그 연쇄살인으로 인한 피해자의 유가족들이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유가족의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러한 어떤 연쇄살인을 저지르고도 어떤 응당의 법적인 처벌을 지금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체적인 진실까지도 이렇게 묻힌다면 이것은 국가기관의 어떤 의무를 좀 방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좀 수사를 통해서 어떤 실체적인 진실로 한 발 더 나아갈 필요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건 있어요. 지금 피의자라고 뭐 용의자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용의자는 자신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수사기관에서는 이 사람이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그 10번의 그런 피해자들 중에서 3건의 살인 사건의 DNA와 지금 이 용의자의 DNA가 일치하기 때문에 3건 같은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살인범으로 이제 자기들은 본다라는 게 지금 수사기관인데 결국은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렇게 이번 경우처럼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처벌했던 뭐 전례가 있습니까? 전례가 있죠. 그 대표적으로 이제 전두환 노태우 씨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이제 그 성공한 쿠데타의 과정에서 이제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다수의 희생자를 발생한 5.18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5.18 사건 같은 경우는 원래는 검찰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소시효가 이미 완성이 되었다라고 해서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더니 이제 전 사회적으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성공한 쿠데타였기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대통령을 사실은 뭐 지금은 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뭐 기소하고 심지어 탄핵까지도 시킨 우린 사회의 어떤 그런
역사가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가 어떤 국가의 소추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점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5.18 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네. 그들이 대통령으로 재직하고 있던 시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처벌을 한 전례가 있다.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제 2차 조사에서도 여전히 지금 유력 용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향후 이제 뭐 수사 방향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 사람은 인정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끔찍한 어떤 살인 사건을 저지른 것이 사실은 맞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DNA라는 증거 그리고 DNA 증거가 발견이 된 것이 피해 여성의 속옷에서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서 그러한 살인 행위를 저질렀다라는 점은 만약에 재판을 받는다면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계속 그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수사를 좀 진행을 해서 현행 공소시효에도 불구하고 수사가 진행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공소시효 얘기를 계속 했는데요. 이제 공소시효와 이번 사건 관련해서 변호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좀 어떤 입장이신지? 저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왕에 2015년도에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들은 여전히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두는 게 과연 온당한 일인가. 네. 특히 이런 공소시효의 어떤 주된 취지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공소시효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판시를 한 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서 가벌성이 감소한다는 점을 하나 들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어떤 받는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 라는 점을 또 하나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의 산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여기저기 흩어지고 증인들도 없어지고 이럴 테니까 공정한 재판을 받기가 어렵고 결과적으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좀 어렵다. 어떤 이러한 세 가지를 들어서 공소시효 제도의 어떤 정당성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타당한 것인가? 첫 번째를 보면 이게 공소시효 이제 시간이 경과해서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미약해져서 가벌성이 감소한다고 보긴 어렵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3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사회적 관심이 있고 그다음에 시간의 경과로 인해서 가벌성이 약해진다라는 거는 이렇게 강력 사건 피해자가 여러 명인 그런 연쇄살인 사건에서 가벌성이 시간이 지난다고 약해지는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범인이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는 일반인 기준으로야 그렇겠지만 이런 연쇄살인범이 과연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인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하면서 오히려 자신을 단죄하지 못하는 사회를 냉소하고 그러지는 않을지 싶고요. 또 마지막으로 증거의 산일로 인해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라는 것도 지금은 워낙 수사기법이 발달을 해서 특히 이런 화성 연쇄살인 사건처럼 DNA가 보존이 완벽하게 되고 완벽하게 보존된 DNA로 인해서 대조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공정한 재판이나 어떤 정확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어렵다라는 것도 이제는 통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해자가 여러 명인 이런 연쇄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에 소급표를 아예 이미 완성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는 그러한 국회 차원의 입법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좀 어떻게든 진범이 저질렀던 끔찍한 범죄만큼이나 이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좀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자체에 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수년간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불법 영업입니다. 이렇게 수년간 올린 매출이 10억 원이 넘는데요. 이런 불법 음식점 업자들에 대해선 벌금이나 집행유예형은 별 의미가 없다며 검사 구형량을 훨씬 상회하는 징역형 실형을 선고한 사이다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A씨는 2016년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어죽 등 14억 5천여만 원어치를 판 식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4억 5천만 원이면 한 그릇에 10,000원이라고 쳐도 14만 5천 그릇. 3년간 하루도 쉬지 않고 1년 내내 365일 장사를 했다 해도 하루에 130그릇 넘게 팔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장사가 아주 잘 되는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판매하려면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먹거리는 국민 위생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음식점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불법으로 식당을 운영한 겁니다. A씨뿐 아니라 B씨도 같은 기간 지자체 허가나 신고 없이 매기 매운탕을 팔아 12억 6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와 B씨의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경우 통상 벌금형으로 감형돼 선고되거나 징역형을 선고해도 형 집행을 유예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 1단도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검찰 구형량보다 법원 선고 형량이 2.5배 더 많은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고대석 판사는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처벌을 감수하고 영업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도 위반 행위를 계속했다고 질타하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입법 취지를 무의미하게 하고 적정한 형벌권의 행사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고대석 판사가 밝힌 실형 선고 양형 사유입니다. 불법 영업기간과 매출액이 상당한 데다 이들이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기계적이고 관성적인 구형과 선고가 아닌 정말 법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보통의 상식을 가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시원한 사이다 같은 전향적인 판결이 많이 내려지길 기대합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